번째는 보팅, 배깅, 부스팅, 스태킹 또이 학습 방법 중에서 제시하는데 요거는 이제 앙상블 기법이죠. 여러 모델을 이용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 모델에 대한 정확도가 많이 부족하니까 여러 개의 모델을 이용해서 그 정확도를 높이겠다라는 방법으로 이제 표현을 다들 해주셨습니다. 다만 이제 키워드라든지 이런 게 조금 약간 부족해서 그다음에 이제 물어본 게 또 많다 보니까 이걸 결국에 대부분 이제 묶어서 2단락과 3단락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념도와 개념만 좀 들어가 있는 답안과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풍부하게 설명된 답안하고 이렇게 많이 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수에 대한 차등도 생기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 조금 유의하셔서 좀 작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단락에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앙상블에 대한 모델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셔도 좋죠. 그리고 각가지에 대한 부분으로 묶어서 표현해 주셔도 좋죠. 앙상블이 이제 여러 모델을 이용해서 예측 결과에 대한 그 모델별로 어, 예측을 도출하고 그 예측을 결합을 해서 최종 예측을 도출하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보팅, 배깅, 부스팅, 스태킹 형태로 이런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제 투표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보팅이 있고 뭐 배깅이 보팅이 있다고 하는데 전부 다 표현하기는 좀 힘들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에 대해서 적당히 작성을 하시고 그다음에 학습 절차와 여기서 이제 학습 절차에서 주요 키워드를 조금 같이 첨부를 해주시면 좋은데 이렇게 해설지처럼 전부 다 이제 쓰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구성도를 대폭 좀 추상화를 시키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그다음에 학습 절차를 간단하게 쓰시고 거기다 주요 키워드를 좀 담아내시는 게 0.5페이지 내에서는 충분히 조금 작성해 주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많이 쓰이는 부분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포맷이 이렇게 있는 것과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개념과 개념을 표현하시는 분과 개념과 개념과 뭐 학습 절차가 될 수도 있고 뭐 장단점이 될 수도 있고 특징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풍부하게 전부 다 표현이 되면 좋은데 또 그러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공간이 많게 되면은 그래서 MCI 표현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얘를 나눠서 얘에 대한 추상화적으로 그리고 나서 여기다 이렇게 설명을 표현을 해주시면 콘텐츠가 다른 콘텐츠가 훨씬 더 많은 그런 부분이라서 오늘 공부를 해주십니다. 더 보팅 같은 경우는 크게 이렇게 하드 보팅이 있다는 거죠. 하드 보팅이 있고 소프트 보팅이 있는데 하드 보팅은 다수결의 원칙. 그리고 소프트 보팅도 사실상 어, 그 다수결의 원칙인 거죠. 확률 값이 높은 부분이 이제 소프트 보팅을 쓰는 거죠. 확률 값을 위해서. 그다음에 하드 보팅은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최종 결과값으로 일단 하는데 이제 어떤 그 데이터 유형에 따라서 하드 부팅과 소프트 유형으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이터 유형이 예를 들어서 범주형으로 명확하게 분류가 된다라면 하드 부팅을 쓰고 그 다음에 소프트 부팅 같은 확률값이죠. 연속적인 데이터 유형일 경우에는 확률을 표현을 해서 이렇게 부팅을 쓴다, 투표를 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습 모델이 있고 여기서 나온 결과값에서 가장 큰 값을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게 이제 부팅이 되겠죠. 이렇게 키워드로 뭐 하드 보팅, 소프트 보팅으로 표현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백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근데 얘는 이제 보팅 같은 경우는 병렬적으로 표현을 하는 부분이죠. 다만 이제 백인 같은 경우는 어, 샘플링 하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데이터 샘플링, 부트스트래핑을 한다는 거죠. 복원 추출 기반으로 이제 부트스트래핑을 해서 자료를 생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얘는 이제 동일 알고리즘으로 해서 결합해서 최종 모형을 생성하는 방식이다라고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얘는 서로 이제
연관이 없는 거죠. 이 모델별로 이제 데이터도 샘플링에서 독립적으로 서로 이제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동일 모델을 쓰지만 서로 이제 샘플링한 데이터 셋이 서로 독립적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서로 연관을 주지 않는. 그래서 좀 더 이제 노이즈에 강건한 부분이 있고 대표적으로 랜덤 포레스팅이 이런 배깅에 속한다라고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얘는 병렬적으로 이제 그 학습을 하는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그다음에 부스팅이죠. 부스팅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그 배깅 자체에 이제 복렬적으로 이제 학습을 한다면 이제 부스팅 같은 경우는 이제 순차적으로 학습을 하는 거죠.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약 분류기라는 약한 그 분류 학습 모델에서 이제 가중치를 둔다는 거죠. 가중치를 두어서 강한 강한 분류기죠. 이제 성능이 높은 분류기를 만든다라는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나온 학습 데이터와 이제 가중치를 조정하는 거죠. 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어떤 샘플에서 어떤 그 결과값이 좀 약하면은 그 데이터를 다시 그 가중치를 주어서 해당 부분에서 반영을 한 다음에 다시 돌려서 학습을 해서 성능을 조금 높이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중치 그 학습 절차를 보면 가중치 피드백이 있잖아요. 가중치 피드백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여기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그 데이터 샘플링을 하고 나서 보면은 편향적인 데이터 전체 데이터 셋에서 편향이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편향이 있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좀 더 가중치를 둬서 성능을 좀 더 강건하게 만든다는 의미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분류기에서 오차가 발생을 했어요. 그 부분을 반영을 한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그래서 가중치를 줘서 어떤 샘플 데이터 환류라는 것은 그 이전 분류기에서 활용한 데이터를 다시 활용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미의 가중치를 주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정확성을 높이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스태킹에 대한 부분이죠. 저도 이거는 잘 몰랐어요. 스태킹에 대한 앙상블 기법이 있다는 거. 스태킹. 근데 얘는 조금 추가적으로 알려가셔도 좋을 것 같고 얘는 이제 한마디 말해서 이제 메타러닝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직접적인 로우 데이터를 데이터셋을 훈련을 시켜서 학습 결과를 도출하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학습한 예측 결과 데이터를 다른 모델에서 그거를 입력 데이터로 쓰겠다는 거, 학습 데이터로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차원적인 부분인데 이거를 이제 메타 모델로 제가 학습시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의를 보자면 여러 모델을 활용해서 각각의 예측 결과를 도출하고 그 예측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하나의 메타 모델, 2차적인 모델에다가 입력 데이터를 넣어서 좀 더 최종 결과를 다시 내겠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메타 러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분류기가 있죠. 여기 구성도를 보시면 원 분류기 안에서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시켰는데 이 예측 결과 데이터셋으로 또 추가적인 메타 모델에다가 입력 데이터를 넣고 최종적인 결과를 다시 도출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메타러닝을 쓰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성능이 이제 부족한 부분을 다시 이제 높이겠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상 그런 부분 이제 그 일반화시킬 수 있는 거죠. 이제 어떤 우리가 초기값 특히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할 때 그런 러닝 레이터란지 기초 어떤 구성할 수 있는 그런 파라미터 값이 있잖아요. 의미로 이제 우리가 어, 세팅을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적정한 값을 찾아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메타 러닝을 통해서 하겠다는 1차적으로 어떤 그런 기본 적정한 파라미터 값을 먼저 찾고 그 적정한 값으로 이제 최종 이제 메타 모델이라고 표현을 하죠. 메타 모델을 도출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류기를 통해서 이제 학습한 결과를 이용해서 그 결과를 메타 모델의 입력 데이터로 활용을 하고 다시 최종 예측 결과를 도출하는 부분이
이제 스태킹의 방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과적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CV 세트죠.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 교차 학습이죠. 교차 학습 방법을 이용한다는데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 셋으로 학습을 하고 어 그 테스트 데이터 셋으로 학습하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학습과 그 예측이 있잖아요. 인퍼런스 과정이 있을 때 인퍼런스 과정에서는 훈련 데이터를 쓰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그래서 그래서 훈련 데이터 셋으로 분류한 예측 값으로 입력 데이터를 메타 모델에 넣어서 다시 2차적인 결과 데이터를 도출하겠다라는 개념으로 크게 잡아가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는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이거 점수 이거 쓸 때 어떠셨나요? 어렵죠. 안 쓰셨나요? 되게 알고는 있지만 참여를 하기엔 정말 어려운 문제죠. 네. 마이그레이션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도 있겠지만 충분히 뭐 클라우드 도입에 따른 마이그레이션, 뭐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크게 다르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접근 방식과 주로 쓰이는 키워드들은 그래서 다음에 여기서 공개 소프트웨어에 대한 마이그레이션 추진 절차와 단계별 수혈, 그다음에 어떤 고려 사항에 대한 부분 쓰는데 이게 무서운 게 보니까 공개 소프트웨어라는 단어를 보고 답안 전체 구성을 우리가 그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로 이제 많이 접근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을 조금 조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양립성이 나오고 막 그 양립성 해결을 위한 기법을 막 작성을 해주셨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마이그레이션 내용이 펑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이교시에서 되게 그런 실수가 많죠. 이거 내가 준비했다. 그래서 라이센스에 대한 내용 막 쓰는데 보다는 마이그레이션이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념과 필요성. 근데 개념에서도 우리가 어떤 얘는 이제 종교를 조금 유의해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에 막 기술로 끝나는 분들이 계시는데 얘는 어떤 기술로 접근하기보다는 어떤 정책, 방법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그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호환성, 뭐 확장성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 비용 절감, 뭐 신기술의 도입에 따라서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될 부분이 발생을 하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성으로 이제 조금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하는 어떤 이유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락에 넣으셔도 되는 거죠. 단순히 공개 그래프로 표현하신 분들도 있는데 공개 소프트웨어가 많이 활성화되니까 마이그레이션을 쓴다라는 부분도 있는데 그 이런 그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어떤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의 변경이라든지 신기술 도입이라든지 혹은 공개 소프트웨어에 대한 호환성 부분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거죠. 이제 공급이 단종될 수 있잖아요. 소프트웨어 단종이 돼서 마이그레이션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1단락 달성해 주시면 좋고 2단락에서는 이제 추진 절차와 이제 단계별 이제 수행 작업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표현안마다 이제 채점하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죠. 이거를 이제 절차를 6개로 이제 위에 3개, 아래로 3개를 해서 이렇게 제시한 어떤 절차가 있는 반면에 단순하게 이제 여기는 4단계로 이렇게 적정하게 작성이 됐잖아요. 4단계로 표현을 하고 그 밑에다가 세부적인 핵심 키워드, 해당 단계별로 주로 핵심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뭔지를 명확하게 제시한 부분을 비교했을 때 사실상 저는 그 후자가 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절차가 기업별로도 상이할 수도 있고 이관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별로도 상이할 수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폭 정답은 아니잖아요. 가이드라인 제시된 걸 참조할 수는 있지만 다양하게 기업별로 공개 소프트웨어에 대한 마이그레이션 전환 정책은 상이할 수 있대. 그렇다면은 절차를 좀 단순하게 가져가고 핵심을 조금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계는 크게 이제 계획, 준비, 그다음에 이행, 그다음에 최적화 이렇게 4단계로 크게 나눠져서
주로 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단계별 수행 작업을 대한 핵심 키워드를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보시면은 너무 좀 이렇게 여기서도 이제 수행 작업만 들어가게 되면 좀 일반적일 수 있으니까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주요 산출물을 작성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혹은 우리가 이제 그 마이그레이션 이관을 했을 때 데이터 전환을 했을 때 시스템 전환을 했을 때 거기 적정하게 전환이 됐는지에 대한 어떤 검증 툴 같은 것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한두 개씩 좀 준비하셔가지고 검증 툴이라든지 주요 산출물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계획 단계에서는 바로 이제 전환을 할 수는 없으니까 시스템 전환을 할 수가 없으니까 현안 분석서라든지 그다음에 대상을 정의를 해야 되겠죠. 마이그레이션 대상 정의를 하든지 거기에 따른 어떤 환경 분석, 뭐 환경 결과서라든지 주요 사업 계획서, 그다지 목표 시스템에 대한 어떤 정의서 이런 것들 풍부하게 좀 담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준비에 대한 부분이 있죠. 마이그레이션 뭐 준비 배치, 이행 계획서를 작성하고 투비 목표 시스템을 설계하고 어, 대상에 대한 어떤 그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구성 방안도 작성해 주시고 좋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계획에 대한 부분이 되죠. 2단계에서는 뭐 이행 절차라든지 어떤 검증 계획에 대한 부분이 계획서가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수행 단계에서는 뭐 파일럿 테스트라든지 마이그레이션 이행 및 테스트 검증 방안이 되겠죠. 그 설치를 하고 그 2단계가 이제 마이그레이션 준비 배치죠. 이제 그 주요 장비라든지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되고 나서 그다음에 전환을 수행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테스트가 주요 핵심 3단계가 이제 테스트 검증 방안이 되겠죠. 그래서 그 검증 결과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오픈할지 말지에 대한 운영 전환을 할지 실질적으로 운영 전환을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4단계에서는 어, 해당 그 전환된 적정하게 전환된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어, 안정화하는 부분도 있어야 됐잖아요. 이제 그 전환 이후에 대한 어, 어떤 액션이나 스텝을 작성을 해주시면 좋은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겠죠.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 불안정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 튜닝을 해야 되고 개선을 해야 되는 어떤 최적화 작업에 대한 부분을 좀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능 비교 분석 결과서라든지 최적화 방안을 제시하는 어떤 계획에 대한 절차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점을 도출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개선점을 도출해야 되는 부분 성능 개선 부분을 도출을 해서 어, 튜닝하는 그런 작업까지 같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2단계까지는 2단계였는데 2단락까지는 정말 작성을 잘 해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래서 차별화 볼 수 있고 점수의 차이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그 고려사항인데 얘를 이제 사실상 한 페이지로 작성하기가 쉽지 않았던 답안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통으로 이제 묶어서 이제 작성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좀 1, 2로 나눠가지고 서브 달라고 나누잖아요. 1달러, 2달러 나눠서 1도 1% 제시하시던지 아니면 다양한 측면을 나눠서 조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해설지에서는 3단락을 이제 마이그레이션 추진을 위한 고려사항으로 제시를 했고 4단락에다가 마이그레이션 이유에 대한 유저관리 항목 검토 사항을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3단락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전환 이전에 대한 부분과 이후에 대한 어떤 고려 사항을 같이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도시화에다가 전환 이전에 대한 고려 사항이 있을 거고 전환 이후에 대한 고려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전에 대해서는 어떤 전환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위험 항목, 우선순위 이런 것도 도출을 해야 된다라면 이후에서는 어떤 성능 안정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 사항을 좀 제시를 하시고 표에다가는 좀 더 풍부하게 작성을 하셔도 음, 차별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지속적인 뭐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야 되겠죠. 예. 전환 이후에는 그런 부분을 조금 작성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추가적으로 별도로 사달라게든 그렇다면 이제 정량적 어떤 그런 지표 관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성능 지표라든지 위험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영향도를 측정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사달락에다가 주요
지표에 대한 부분을 같이 예시를 들어주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다 왔습니다. 왔습니다. 또 있어 끝납니다. 마지막 이제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문제를 한번 내고 싶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129회 때 우리가 다 윤리 기준을 어? 세 가지 원칙과 10가지 실천 항목을 다 적었는데도 뭐 점수가 안 나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선생님, 이런 부분을 우리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뭐 근데 또 많지도 않아요. 윤리에 대한 그 모의고사에서나 학술에서나 많지도 않아서 좀 찾아가지고 나는데 여기서 이제 비상반의 김준삼 멘토님께서 그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인권 가이드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나왔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투자를 해봤습니다. 인간의 일부분이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기본적인 인권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어떤 인권 가이드라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작년에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역기능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개발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에 대한 주요 내용 6가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같이 챙겨가시면 어떨까 싶어서 출제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윤리에 대한 어떤 인권을 존엄성에 대한 확보를 해야 된다든가 어떤 윤리의 중요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일단락에서 당연히 자시를 하시면 좋고 그렇게 이제 우상향 그래프로 많이 표현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렇게 다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이게 나온다라면 인권 가이드라인이 나온다라면 여기 보시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제정했다. 실제는 쓸 수는 상당히 어렵겠지만 이 부분 하나 알고 겠다라면 이런 부분을 리듬으로 제시를 해준다면 이 사람 알고 있구나라는 거 표현하겠죠. 그래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달락에서는 역기능에 대한 부분을 조금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다양하게 어떤 자율성 측면, 그리고 권리 침해 측면이죠. 이거 권리 침해는 어떤 개인정보에 대한 어떤 침해에 대한 부분이 될 수 있고 자율성에 대한 부분은 어떤 그 설명성이 어려운 부분이죠.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 혹은 이제 독점 체제. 자율성 측면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독점 하는 부분이죠. 이거 아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MLOps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는 거죠. 모든 기업이 자동화된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정확한 어떤 그런 그 인공지능에 대한 결과를 준다라면은 대부분 이용자들은 그쪽 기업의 거를 이용을 하겠죠. 그래서 어떤 독점에 대한 대기업이 독점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에 대해서 볼 수도 있잖아요. 클라우드 관점에서 봤을 때 CSP의 대기업의 운영으로 대기업 기반으로 이제 주로 이제 클라우드가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뭐 SLA 계약을 할 때 좀 불합리하게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불합리한 부분들이 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인공지능 독점 체제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설명성이 어렵다. 네, 요거는 이제 즉 예를 들자면은 그 예전에 그 바둑 대결 있잖아요. 이세돌과 알파고 이제 쓰고 있는데 이세돌이 이제 졌습니다. 알파고가 이긴 거죠. 근데 그 바둑에서 이제 복귀를 하잖아요. 그 TV에서. 그래서 근데 이세돌 기사가 왜 졌을까요? 막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복귀하는 사람들도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이겼는지 알파가 왜 이겼고 이세돌은 왜 졌는지를 모르는 거죠. 네, 그만큼 이제 복잡하니까 학습에 대한 복잡성이 높다 보니까 설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결과가 이렇게 왜 도출하는지 그런 부분이 어렵다. 복귀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복귀하니까 꼭 시험 이후에 복귀를 꼭 쓰셔야 돼. 바로 쓰셔야 돼. 복귀를 모르면 안 돼. 왜 내가 이렇게 썼는지 그러니까 좀만 시간이 지나면 왜 내가 이걸 왜 썼는지 어떻게 썼는지도 몰라. 그렇죠? 꼭 가능하면 400분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복귀를 해보시면 좋고 너무 오래 할 필요도 없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쓰면서 천천히 복귀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윤리적인 부분. 트롤리 딜레마 반드시 좀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설명성에 대한 부분과 트롤리 딜레마
이런 부분들은 좀 반드시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권리 침해 측면에서 이제 프라이버시 침해, 일자리에 대한 어떤 양극화, 이런 편향성이죠. 데이터 편향성, 뭐 차별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거죠. 네, 편향적인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차별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 역기능으로 풍부하게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권 가이드라인에서는 크게 여섯 가지만, 여섯 가지만 이제 가이드라인 물어본 거니까 물론 이제 방어 측면에서 대부분 이제 많이 작성해 주신 분들 됐는데 여기서 크게 인간의 존엄성과 그다음에 투명성과 설명 의무, 그다음에 자기 결정권의 강화, 혹은 보장, 그다음 차별 금지, 그다음에 인권 영향 평가를 시행해야 된다. 그다음에 위험도를 등급을 마련을 하자. 법제도 규정을 강화하자. 크게 여섯 가지가 인공지능 개발 활용에 대한 인권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그래서 가능하면은 요 여섯 가지에 대한 부분을 좀 챙겨가셔서 나와서 이제 그렇게 작성하면 이제 부딪혀 맞겠죠. 하지만 이 나오란 법은 확률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하지만 우리 이제 윤리 문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이런 부분을 같이 쓰시면은 좀 좋은 답을 점수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출제했습니다. 네, 여기서 그리고 마지막 사단락은 잘 알고 있는 윤리 기준 꼭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130회 이제 한 주 남았는데요. 아니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이 생길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럴수록 어, 좀 다져가시면서 마음속 드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최고라고, 최고라고 생각하시고 학습하시면서 마지막 결실 잘 결실에서 목표한 결과를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